좋아요, 구독! 자,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 추세선 이렇게 일단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자, 저점과 고점을 일단은 계속적으로 깨는 이 패턴.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자, 제가 말씀드린 1400에서 1500 라인을 일단은 찍고 반등 주고 눌림목을 준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저께 일봉 라인 있죠? 여기 깨면 안 됩니다. 어저께 일봉 라인 여기 깨면 안 되고요. 일단 산타랠리가 오려면 여기 반등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어저께 일봉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자, 어제 일봉입니다. 어제 일봉 라인이 이 라인이죠. 지금 굉장히 지지를 잘 한 걸로 보여요. 예, 굉장히 지지를 잘 했고요. 11,043.50, 11,043.50을 일단은 지지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자, 여기 제가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저께 일봉상 종가 라인입니다. 여기 일단은 지지를 하고 두 번째 라인은 여기예요. 두 번째 라인은 여기인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때죠. 11월 4일, 그렇죠? 11월 4일 636 정도인데, 자, 여기 두 개를 일단은 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일단 두 개를 지지를 해서 제가 그려드리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상승하고 눌림목을 일단은 준 다음에, 저는 사실은 어저께 일봉의 종가 라인, 어저께 일봉 저가 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일봉 저가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자, 그러면 자, 차트 잠깐 내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산타랠리가 온다라는 입장인데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이냐. 그렇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할 건데요.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CPI가 일단은 내렸고, 그렇죠? 두 번째, FOMC에서 0.5% 일단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 두 개가 일단은 맞아 떨어졌고, 기술적인 분석도, 자, 제가 아까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려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분석도 제가 11월 중순 때 말씀드렸던 그 모양대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저께 일봉 라인을 일단은 깨지 않고, 혹시 그 어저께 일봉 라인을 깬다 하더라도 그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오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르려면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게 무엇이 될 거냐거든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뉴스에 의한 것. 근데 뉴스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일단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전쟁을 바로 끝낸다거나 중국이 봉쇄를 전면 해제해서 공급망을 활성시킨다라거나 뭐 이런 트리거들. 근데 지금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 목, 금 3일 남았는데 어떤 트리거의 어떤 재료가 되기에는 굉장히 조금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뉘앙스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산타랠리 반등에 대한 어떤 재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 일단은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죠. 24시 좀 이따가 자,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이 3개입니다. 그렇죠? 별이 3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별이 3개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센 지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약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센 지표들은 순식간에 100틱, 200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하지만 힘이 세지 않은 지표들은 약 30틱에서 50틱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약한 모습을 일단은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 지표에도 이렇게 힘이 굉장히 센 지표와 힘이 그나마 세지 않은 지표, 이 두 가지로 일단은 나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통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통상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힘이 세지 않은 지표예요. 자, 그런데 PMI 지표, 저저번주에 있는 PMI 지표에서 엄청나게 큰 하락과 상승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요 어떤 전통적인 틱수, 그러니까 해외 선물로 얘기하면 어떤 전통적인 틱수위에서 중요도와 힘이 세냐, 힘이 세지 않느냐 이거를 나누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자, 중요하고 힘이 센 지표는 제가 세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GDP, 실업률, 그 다음에 뭡니까? 비농지표. 이 세 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3대장, 지표 3대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거는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세 가지를 꼽은 이 지표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지표들도 그렇게 크게 강도가 세지 않았던 어떤 지표들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 신뢰 지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그렇게 세지 않은 지표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수, 목, 금 지표를 일단은 제가 볼게요. 자, 조금 있다가 한 47분 정도 있다가 24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서 내일 22시 30분에 우리 목요일에 터줏대감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지표가 있어요. 이거 다 별 3개짜리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정말 중요한 우리 지표가 있죠. 사실상 페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PC입니다.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소비에 중점을 둔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금요일 날 22시 30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전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 금요일 밤 22시 30분이 22시 30분만 올리 이것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제가 통상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르다? 조금만 건드리면 팡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24시에 소비자 신뢰지수 기존 주택 판매.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22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22시 30분에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 금요일 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는 지표다. 자, 그래서 시장은 4.7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내릴 것인가예요. 자, 이게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만약에 큰 폭으로 CPI처럼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시간에 이게 또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밤 12시입니다, 여러분. 신규 주택 판매 일단은 있고요. 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겁니다. 미시건대에서 발표를 하는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뭡니까?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평가지수. 사실상 얘네들은 지금 별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원래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지표예요. 이 지표들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충분히 어떤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들을 일단은 예상을 해봤을 때 소비자 신뢰지수나 기존 주택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릴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뭡니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뭡니까? 일단 노동시장이 단단하다. 노동시장이 단단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죠. 자, 사실상 승부는 아마 여기 그리고 여기라고 일단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승부는요.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자, CPI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CPI가 낮아지는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뻗겠죠. 그 다음에 미시건대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게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된다고 페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어떤 평가하고 심리하는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소비자들의 지금 어떤 심리,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것 또한 별이 1개, 2개밖에 없지만 오히려 별이 3개 있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보다 얘네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올해 패턴이 이렇게 가고 있고 두세 달 전에 패턴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표에 대한. 제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지표는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인데 그 지표를 지금 분석해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지금은 별 하나짜리도 충분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트리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일본 얘기 잠깐 할까요? 앵커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잃어버린 30년, 지금 또 잃어버린 4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조금 제가 핵심 포인트만 일단 조금 집어드리면 자, 제가 2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차와 침체. 근데 이 침체라는 게 어떤 미국의 침체, 유럽의 침체, 각 분야, 각 국가마다의 침체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조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각각의 나라를 따로 놓고 일단 생각을 해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어저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세계 석학들, 경제학자들의 70% 이상이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휘청거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자, 중국 지금 잠재 성장률 굉장히 좀 많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지금 어떻죠? 물가 10%대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리가드 총재가 얘기를 했죠. 굉장히 호기시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금리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말 올해 초, 뭐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말 나몰라라 하고 있던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있었는데 중국은 일단은 나가 떨어졌고요. 자, 지금 일본이 무슨 상황이냐면 엔저 형상이 굉장히 심한 상황.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비교해서 달러에 비해서 엔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환율에 관한 부분, 국채에 관한 부분.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된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나 지수에 의해서 이게 올라오고 있고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 BOJ에서 재팬은행에서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지금 정말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확장이나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액션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0.25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그 갭 상한선과 갭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근데 지금 뭐예요? 이거를 0.5로 늘렸다라는 거예요. 0.5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국채 금리는 우리 신세계 리턴즈를 많이 청취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국채 금리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준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 국채 금리도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자, 국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국가의 신용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국가가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면 신용도가 낮아지죠.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죠. 국채 가격이 낮아지니까 국채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는 현상. 이게 지금 사실은 무슨 현상이에요? 미국의 현상.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0.25로 늘렸다라는 건 뭐냐면 0.25에서 0.5로 2배 늘렸다라는 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높였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게 뭐예요? 굉장히 레어한 현상이다, 드문 현상이다라는 거죠. 왜요?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에서 완전 동떨어진 나라였는데 정책상으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떨어진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얘네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물론 BOJ에서 공식적으로 기준금리에 관한 사항은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상한선을 늘린 것만으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늘린 것만으로 충분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엔저 현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별적인 국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개별적인 국가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따로, 한국 따로, 중국 따로 이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또 해외 선물 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일본의 중요한 액션이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자, 경기 사이클 제가 저번 시간에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좀 리바이벌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뭡니까? 항상 경기 사이클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장은 어떻게 되죠? 화랑기를 거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기다? 지금이 이 시기다. 13년 동안 화랑장이었어요. 그렇죠? 13년 동안 돈을 쓰면서 경기를 일단은 빚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밑으로 하강시킨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죠. 누구나가 다 어때요? 생각은 자, 여기에서 반등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침체까지 가지 않는 걸 원해요. 침체까지 가지 않는 걸.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체의 깊이가 문제가 될 뿐 침체는 어디에서든지 오고 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자, 1번 화랑장, 2번은 뭡니까? 2번은 경기 과열된 것을 금리 인상으로 시키는 과정. 자, 여기가 3번이죠. 여기가 3번입니다. 3번은 뭡니까? 이게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지금 침체됐으니 경기를 다시 살려야겠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부터 금리 인하, 연준의 피봇이 여기에서 될 것이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화랑장, 경기 회복의 이런 국면으로 가는데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경기 사이클은 뭡니까?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해요. 하락장, 그리고 침체장, 회복장의 모든 길이가 다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실제적으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회복이 굉장히 길어진다. 이게 뭡니까? 회복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2년 이상이. 자, 그래서 2022년 2월에 일단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자, 금리 인상 시작했으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확장의 끝, 침체의 시작, 확장의 끝입니다. 여기가 확장의 끝.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2022년 2월을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되고 최대 한 2년 정도, 최대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14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피벗은 굉장히 시간이 1, 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개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준은요,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시죠?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어떨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주셨는데, 자, 연준은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연준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이거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연준은 뭐예요? 굉장히 일관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계속적으로 강경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폴 볼커가 금리를 조금 내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으니 금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갔다. 그래서 뭡니까? 금리를 19.1%까지, 자, 9%에서 어떻게 돼요? 19.1%까지 1년 만에 올린 겁니다. 1년 만에 금리를요, 10% 이상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빨간색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더라.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준의 스탠스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잭슨 홀 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필립스 곡선의 획이다. 경기 침체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폴 볼커가 실수한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폴 볼커가 실수한 것을 파월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으니 금리 인하를 했다니까요.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1%, 12%, 13%의 인플레이션이요. 고물가가 그냥 유지된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0.5%의 금리 인상을 해도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피벗이 아니다. 피벗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0.5%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피벗이 아니란 얘기예요. 금리를 0.5% 올렸어도요. 파월은요. 계속적으로 강경 발언할 거예요.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만큼 내려와야 끝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 계속적으로 파월 같은 경우에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다. 연준의 스탠스는 올해 8월부터 지속적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